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잠시 뒤에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1년 9개월 만입니다. 약 1시간 동안 출입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회견 전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약 2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또 정치부 구하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기자회견 말씀드린 것처럼 1년 9개월 만에 열리게 되고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이 되는데요. 먼저 구하림 기자, 오늘 개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부터 특히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참모진들에게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고 또 본인부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소통을 더 확대하겠다고 해왔습니다. 정책을 마련할 때도 국민들이 실제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귀 기울여라, 반응을 잘 참고해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고 이 올해 초부터 민생 토론회를 열어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언론에서 윤 대통령의 추진력은 평가하면서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순간 생긴 그런 불통 이미지가 그런 참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부쩍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는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때나 바로 며칠 전에 민정수석을 소개할 때도 직접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서 인선을 소개하고 또 적은 개수였지만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개방적이고 또 소통에 거리낌이 없고 국민들 또 언론의 이야기를 더 듣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이번 회견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질의응답이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오늘 일단 예정된 것만 1시간이고 그것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떤 부분이 지난 기자회견과는 다른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형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저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같은 공간에서 이른바 브리핑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 질의응답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집무실에서 이른바 모두 발언 형식으로 대통령이 입장을 내고요. 대국민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내려와서 이제 언론 브리핑룸에서 기자 질의를 받는데 그때 20분, 30분 정도 모두 발언하고 기자 질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20분에서 60분 좀 시간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60분 이상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기자들의 어떤 질문을 피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선거 과정에서 22년 1월에 대통령이 캠프 선대본을 해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한 변화를 가졌는데 그때 서울 성수동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26개 질문을 받았고요. 네. 그때도 뭐 소위 말해서 기자들이 지칠 때까지 질문을 받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집무실과 그다음에 이번에 브리핑룸에서 어떻게 보면 공간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른바 모두 발언을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책임감 있게 하겠다. 그래서 2년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의 3년을 어떻게 보면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온전하게 기자 질의를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목소리, 어떤 지적을 경청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서 오롯이 그 자리에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시 뒤에 이제 10시에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 장소로 옮긴 뒤에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는데 이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각본 없이 진행이 되고 뭐 모든 현안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 질문을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질의응답은 어떤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실제로 각본 없이 1시간 동안 질문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은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우선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자리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예. 자리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앞에 앉아서 손을 들어야 대통령이 질문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뭐 아침 일찍 가서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서 각 매체별로 자리를 미리 지정했고 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공정한 방식인 뽑기로 자리를 정해서 예. 미리 정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진행자가 매체별로 질문 기회를 줄 텐데요. 질문 순서나 횟수도 매체별로 당연히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진행을 하다 보면 질문이 뭐 특정 분야로 쏠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질문 분야별로 시간을 배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정말 기자들이 더 이상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질문이 없다라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또 시간이 너무 진행이 되거나 이러면 다른 분야 질문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번 회견에서 질문이 한 분야에 쏠리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비판적인 질문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상 답변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 전에 한 20분 정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담화의 내용에 따라서 질의응답 이 부분도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5년의 임기 동안에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년 동안의 어떤 성과,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어떤 차별화된 정책,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정치의 요체는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때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자면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과 민간의 영역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제에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로 그러니까 2021년 4분기 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단순하게 정부가 잘했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과 민간의 영역을 하고 인위적인 부양책을 안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 이런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수출의 주력 어떤 영역이 어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그다음에 또 외교적인 성과, 한일 관계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그게 결국은 한미 동맹 강화로 이어진 부분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성과도 있지만 고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민들이 국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고물가 문제 그리고 저출생 지원책, 과학기술 연구개발, R&D 예산 확대 등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나올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개혁 문제, 그다음에 국회와의 관계, 협치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정치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노동, 교육, 그다음에 연금개혁, 규제개혁 이런 개혁적인 부분도 언급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워낙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어떤 질문들이 가장 좀 많이 쏟아질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기자분들이 손 꼽는 거랑 저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물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예. 지금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데 또 지금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민주당 포함해서 조국 혁신당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어떤 네. 영수회담의 뒷얘기. 그러니까 그게 뭐 비공식이다, 비선이다, 특사다 여러 가지 명칭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온전하게 그분들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좀 부풀려졌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자가 발전한 측면이 있는지 그거를 궁금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 여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뭘까? 대통령이 과연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표는 웃으면서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만큼 기자분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는 저는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이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철학입니다. 이게 보편복지냐 아니면 선별복지냐의 문제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는 좀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자 중심으로 약자 복지를 두텁게 하는 게 우리의 기조인데 이런 기조 속에서 좀 어느 정도까지 야당과의 어떤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본인에서부터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총선에 대한 평가, 민심이 무엇인지 좀 저 같으면 물을 것 같아요. 저도 19년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을 총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변화했다는 것까지 하고 그 이후의 행보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주요 예상 질문들이 있는데 네. 앞서 언급해 주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네. 이미 대통령실이 좀 유감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검사, 법률가 출신이지만 또 대통령이고 또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지켜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디가 어느새 고3하고 중3인데 군대를 가거든요. 몇 년 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잘 갔다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 안타까움 그런 걸 피력하고 그다음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야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통령이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한켠으로 내다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의 그런 진정성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이태원 그때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최상병 있을 때도 되게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겉으로 막 울고 그러지 않아도 얼마나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건 또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 하면 또 표현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이 또 본인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이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또 부대변인 말씀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질문도 나올 텐데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뭐 어떤 답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 보도나 여러 가지 의혹에 있어서는 최대한 입장 표명을 좀 자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그 브리핑룸에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제기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설명하겠다. 내가 직접 설명하고 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기자회견을 며칠 앞두고 이런 발언이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입장 정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에 KBS 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박절하기 어려웠다,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게 사실상 송구하다라는 표현으로 사과나 마찬가지다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애매한 입장 표명이었다, 더 명확한 사과를 하거나 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후에 이 총선 성적이 나왔고 지금 검찰 수사도 본격화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지금 여는 만큼 그 석 달 전과는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좀 있는데 이것도 예. 이따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여사는 지금 수개월째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외교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고 얼마 전 어린이날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은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따라서 다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지도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뭐 명품백 수수 의혹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그렇고 기자회견 전에 이제 잠시 후에 있을 담화에서 미리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2년의 경제 성과, 국정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질의 과정에서 이 질문은 기자분들이 안 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거기에서 굳이 얘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고요.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에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명확한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 주체로서 어떤 입장을 가진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장모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 후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똑같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KBS 대담을 통해서 했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유감 표명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과나 유감 표명은 명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받아들인 사람이 볼 때 이제 진짜 유감을 했구나, 사과를 했구나. 그래서 이 정도면 더 이상 안 해도 되는구나. 그 정도까지 그리고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예. 박절할 때까지, 매정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네.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요.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또 향후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무실에서 20여 분간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위해서 브리핑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완료되는 대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하림 기자, 오늘 대국민 메시지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이제 2년간의 국정 성과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20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에 저는 좀 집중을 해봤거든요. 예. 이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교육, 노동, 복지 이런 부분을 아우르는 그런 기획부처를 새로 만들어서 또 집중해서 저출생 문제를 다루겠다라는 의지를 이 부서를 신설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예. 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됐었고요. 특히 사회부총리로 이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이제 격상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였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노력했지만 삶을 바꾸기에는 우리 정부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겠다라고 좀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한 것도 앞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생을 비롯해서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언급이 있었고 후반부에는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이 우리에게 마침 좋은 때다. 네. 본인부터 바꿀 건 바꾸겠다고 말하면서 야당과의 협업, 또 국회의 소통까지 언급을 하면서 말을 마쳤거든요. 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대통령의 그 담화를 보면 대국민 메시지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편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The Buck Stops Here. 그게 이제 22년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윤석열 대통령 그때 방한 때 와서 선물을 준 거거든요. 그 The Buck Stops Here가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끝난다. 내가 다 책임을 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한 워딩 중에서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대통령이 처음 할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마다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 그다음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그리고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한 마음으로 더 세게 듣겠다. 이런 계속 어떻게 보면 낮은 네. 자세, 그다음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네. 변화된 모습과 소통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